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47회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연기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스타니슬라브스키 이전의 러시아의 연기술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연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는 모르고요. 그냥 영어 책들을 약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이름들은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타니슬라브스키 이전에 러시아의 연기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팔을 쳐올리고 레슬러 같은 모습을 하고 눈을 튀어나오게 하고 손가락을 하도 쫙 펴서 어떤 힘으로도 다시 그 손가락들을 구부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목청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듯이 단어들을 발음하고 그래서 코미디는 언제나 오페라 같은 소리를 낸다. 라는 것이 19세기에 기록된 18세기의 러시아 연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연기 스타일은 19세기 초에도 샤호프스코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네디크 혹은 그네디히라고 발음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가르쳐졌습니다. 이 둘이 대표적인 연기 교사들이었었는데요. 샤호프스코이 같은 사람은 파리에서 배운 테크닉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테크닉을 그대로 따라 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학생들은 맹목적으로 따라 했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친 억양을 배우가 따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느끼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우에게는 보복을 하기조차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로소바나 카라티긴 같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였는데 그 둘이 새로운 스승을 찾아서 그를 떠나니까 그는 연극계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두 배우의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로소바는 한동안 무대를 떠났고 카라티기는 어떤 그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기조차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콜로소바 같은 배우는 샤오프스코이의 교수법을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바니키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샤오프스코이의 교육 방법은 남자건 여자건 제자들이 그를 따라 암송하는 것을 들은 다음 맹목적으로 그의 방식을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길들여진 멋쟁이 새나 카나리아에게 온갖 곡조를 연주해 주거나 휘파람을 불어주는 것 같은 방식이었다. 게다가 그는 어느 특정한 구절에서는 오른발을 디디면서 왼발을 내버려 두어야 하고 어떤 곳에서는 왼발에 중심을 두고 오른발을 내밀어야 하는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에 의하면 이런 자세가 말하는 사람에게 위풍당당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었다. 어떤 구절은 속삭이도록 한 다음 잠시 사이를 두고 그는 두 손으로 가까이 서 있는 배우에게 지시를 내리고 마지막 독백을 빨리 암송하도록 했다. 그의 표현 기술들을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배우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고 기우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네디크 혹은 그네디히라고 발음될 수 있는 다른 연기 교사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도 자기 제자들에게 웅변조의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고정된 규칙을 따라서 연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뮤노바라는 여자 배우가 회고하는 바에 의하면 그 세뮤노바는 자기 선생인 그네디히가 가르치는 법에 따라서 모든 단어에 밑줄과 윗줄을 치고 음성을 높여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 지정되어 있는 대본을 가지고 배역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들 사이에는 괄호로 환희를 가지고, 경멸을 가지고, 부드럽게, 광기를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손을 들면서, 눈을 깔면서 등의 지시가 대본에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연기 교육 방식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러시아 배우들은 프랑스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하는 행동과 웅변조의 연기 스타일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프랑스 배우들은 러시아 배우들에게 연기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면노바의 연기는 1808년부터 1812년까지 러시아를 방문했던 프랑스의 여배우 조르주라는 사람의 연기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연기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의 전통적 혹은 관습적 연기는 19세기 초까지 러시아의 배우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가 되면 러시아의 토종 연기 스타일이 탄생하고 토종 연기 스타일의 탄생과 관련한 담론이 싹이 트게 되는데요. 이 담론들은 두 개의 중요한 연기의 측면, 본질적이기도 하고 이 두 측면은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죠. 즉 영감과 훈련에 의한 제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영어로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또 훈련에 의한 제어는 제가 또 다른 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서플린이라고 영어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감, 인스퍼레이션은 배우에게 창조적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진정한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의한 제어, 디시플린은 예술이라는 형식의 이상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예술이라는 것이 예술답게 만들어주는 예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어쩔 때는 따로따로 대립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 둘이 상호 의존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보이지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만족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딜레마를 형성하게 되죠. 인스퍼레이션과 디시플린을 어떻게 상호 조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가 모든 예술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연기 예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러시아에서는 이 두 가지 인스퍼레이션을 대표하는 어떤 토속적, 토종 연기 스타일, 또 디시플린을 대표하는 토종 연기 스타일의 권위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실리 안드레예비치 카라티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디시플린의 기술적인 연기술에 바탕을 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파울 스테파노비치 모찰로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영감에, 인스퍼레이션에 의존해서 연기하는 사람. 이 대표작 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